이 거지야, 밥 먹었으면 빨리 나가! 비 오는 밤 허겁지겁 칼국수를 먹던 남자는 10년 전 저를 버리고 도망간 전 남편이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빚 갚으러 왔다던 그는 거짓골을 한 채 낡은 아이스박스 하나를 툭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가 알지 못했던 지난 10년의 진실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비는 저녁부터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 내려놓자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 담가 두었던 손이 쭈글쭈글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갈라진 자국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었고 그 사이가 따끔거렸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손으로 12년을 버텨왔습니다. 아프다고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 낡은 냉장고, 오래된 후드. 점심시간에는 발 디딜 틈 없지만 저녁 8시만 넘으면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손님은 8시 조금 지나 나갔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올게요. 단골 택배기사가 손을 흔들며 나갔지만 선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선영은 가게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낮에 건물주가 남기고 간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다음 계약 때는 보증금 좀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중하게 말했지만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은 계산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잔고를 확인하자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숫자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는 순간마다 여전히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 계약만 넘기면 좀 괜찮아질 텐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선영 스스로 그 말이 위로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선영은 벽에 걸린 액자를 흘끔 바라봤습니다. 사진은 뒤집혀 있었고 유리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액자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랍을 열다 보면 가끔 낡은 봉투가 손에 걸립니다. 오래전 정리했던 서류들이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선영은 그 봉투를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는 순간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도 선영은 몇 번이나 눈을 떴습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생각보다 오래 남는 일이라는 걸 선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면을 썰고 손님을 맞이하고 그릇을 내고 설거지를 반복했습니다. 웃고 인사를 건네며 평범한 하루를 연기하듯 살아냈습니다. 그러던 저녁 정리를 마치고 간판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유리문 바깥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한 번 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그대로였습니다. 비를 맞은 채 가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선영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왜 왔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척한 얼굴, 젖은 옷자락.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남자는 입술을 떨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얼굴만 보려고.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 볼 자격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이 이상하게 오래 시야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선영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 있지는 마. 남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육수를 붓고 면을 풀어 넣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칼국수를 완성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선영은 짧게 말했습니다. 먹어. 남자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작은 청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선영은 가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뭔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 남기고 남자는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선영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과 아이스박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그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자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선영은 아이스박스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뭘 남기고 간 거야? 그리고 천천히 아이스박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박스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머릿속은 이상하게 시끄러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는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소리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신호였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결국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박스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구겨진 현금 봉투, 그리고 손바닥보다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장 위에 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폐가 정리되지 않은 채 접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돈처럼 깔끔한 모양이 아니라 생활비처럼 조금씩 모아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잔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통장 수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각 통장에는 입금 날짜가 들쭉날쭉 찍혀 있었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선영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는 이미 손때가 심하게 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항만하역 하루 일당, 공사장 정리 2시간, 허리 너무 아픔, 약 먹고 버팀, 오늘은 손에 힘 안 들어감, 그래도 나감. 문장을 읽을수록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몸을 갈아 넣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침 멈추지 않음. 피 비친 가래. 병원 가야 할까?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게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면 끝일까봐 못 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영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눈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려던 순간 수첩 뒤쪽에서 무언가 얇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작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선영은 몸을 굽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 당신 혼자 두지 않겠다. 선영은 한동안 그 문장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읽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태준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영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칼국수 한 그릇을 묵묵히 먹고 떠났던 겁니다. 선영은 수첩을 덮고 가방 안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낮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며칠째 가게 앞에 서성였다는 낯선 남자. 그리고 오늘 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태준의 모습. 설마. 선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가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나가봤자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어보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최근 번호를 눌러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선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게 불만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준이 칼국수를 먹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수첩 속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선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을 부여잡은 채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처음 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긴 목소리로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준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 한 문장이 선영의 머릿속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늘 그렇듯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간호사들의 호출, 울먹이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선영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아직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보호자로 기재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조용히 죄어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선영은 한동안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일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태준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가슴 위로 천천히 오르내리는 숨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침대 옆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선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시선이 한참을 헤매다가 선영 쪽에서 멈췄습니다. 왔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선영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는 듯 했습니다. 역시 올 줄 알았어. 그 말에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선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병원 복도는 오후 내내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선영의 손바닥은 유독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진료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문이 열리는 순간보다도 복도 끝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먼저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고 조급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걸어오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계속 화면을 문질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한 박자 늦게 정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혁은 병실 문 앞 몇 발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꺼진 것도 아니었고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쥔 채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인 채 그 휴대폰 화면을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몇 줄은 충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 되면 진짜 끝이다. 시간 더 못 준다. 확실한 거 맞지? 그 문장을 다 읽었을 때 선영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주혁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아주 짧게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대신 감정이 정리된 얼굴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그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익숙해 보인다는 사실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혁이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말투는 예의 바랐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기색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그 목소리에는 확실히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 특유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혁은 태준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은 병실 안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의자 아래, 수납장, 그리고 선영이 발 옆에 두고 있던 가방. 그 시선이 가방에서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히 멈췄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촌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온 사람이라는 걸. 병실의 공기는 낮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변함없이 밝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태준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살이 빠져 예전보다 훨씬 얇아 보였고 혈관은 힘없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선영의 가슴도 같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코끝에 오래 머물렀고 그 냄새는 선영에게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선영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셨다가 다시 의자에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했지만 마음은 전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떼어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과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혁은 좀처럼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을 몇 걸음 오가다가 멈추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또다시 문 쪽으로 시선을 던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훨씬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기척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보면 참 답답하네요. 주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어 주혁을 바라봤습니다. 주혁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곧 아무 일 없는 척 휴대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고 선영은 그 중 하나에 적힌 짧은 문장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 한 줄이 선영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끝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웃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영은 그 말을 듣는 동안 태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얼굴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선영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면 먼저 걱정해야 할 건 사람입니다.
선영은 다시 주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요. 그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고 주역은 입술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쉽게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의 상태가 잠시 불안정해졌습니다. 기계음이 갑자기 빨라졌고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상황은 금방 가라앉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선영에게 충분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사람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끝까지 계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선영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의 소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 멀리서 울리는 호출벨, 기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내는 신호음이 겹치며 선영의 신경을 끊임없이 건드렸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면 잠시 숨이 놓일 것 같다가도 태준의 호흡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순간 다시 몸이 굳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태준은 잠에 들었다가도 금세 눈꺼풀이 떨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얇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물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그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태준의 얼굴이 아주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선영에게는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아. 낮고 흐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쉬어요. 태준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자 병실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손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잡고 있는 손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 한쪽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정희는 결국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푹 숙여진 채로 간간히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주역은 그와 반대로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을 몇 바퀴나 돌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역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섰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히 걸었지만 주역은 통화에 집중한 나머지 선영의 기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안 되면 진짜 끝입니다. 주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초조함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저도 방법 다 써봤습니다. 이번 주 넘기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주역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병실을 지키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가방과 서류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태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주역은 한동안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깊게 숨을 내쉬는 모습은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그 지침이 태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병실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닫는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결심 하나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사람을 지켜야 하고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결국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두려움과 함께 묘하게 선영의 등을 곧게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병실 안의 공기는 조금 옅어지는 듯 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에 눈이 따갑고 머리가 무거웠지만 몸을 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간단한 말 몇 마디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괜히 가슴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밤사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짙은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과 시선이 마주치자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병실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도착한 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외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시선을 피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할 때 아닙니다. 정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역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앉아 있다가 다리를 떨며 병실 한가운데를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한 채였습니다. 선영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렸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주역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현실 말입니까? 삼촌 상태도 그렇고 앞으로 절차도 있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에는 여전히 돈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주역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고개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감정으로만 가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분명한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분위기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준의 상태가 잠시 불안정해졌고 의료진이 빠르게 들어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영은 침대 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된 뒤 의료진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이 사람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끝까지 맡을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선영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선영의 시선은 즉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선 남자는 회색 셔츠 소매를 단정히 걷어 올리고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빠르게 훑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눈빛에서 익숙한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침착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선영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정호라고 합니다. 강태준 선생님께서 의식이 분명할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주혁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선영은 그 작은 변화들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문정호는 의료진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선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님께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절차만 정리해 두셨습니다. 보호자 지정 관련 서류와 병원 측 확인 절차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복잡한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태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때 주혁이 참지 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산 관련해서요.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정호는 주혁을 잠시 바라보다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환자분 의사가 분명할 때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 안정이 우선입니다. 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실망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 더욱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은 채 기계음과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문정호의 말, 주혁의 질문, 정희의 굳은 얼굴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벽녘 태준이 잠에서 잠깐 깨어났습니다. 선영은 몸을 숙여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아직 있나?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그 짧은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지만 선영의 마음에는 깊게 남았습니다. 태준이 다시 눈을 감은 뒤에도 선영은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누군가의 계산에 끌려가지 않기로 조용히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병실 창문 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은 부드러웠지만 선영의 마음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한 탓에 눈이 뻑뻑했고 머리는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숨이 일정한지만 그게 더 느려지지는 않았는지만 그것만이 계속해서 신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이 선영의 가슴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훨씬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밤사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무릎 위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듯 입술이 몇 번이나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분명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선영은 그 후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반면 주혁은 전날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금세 몸을 일으켰고 창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선영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주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 그냥 상황이 좀 정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여전히 돈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돼야 할 건 사람부터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혁은 그 시선을 잠시 피했다가 괜히 휴대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뜬 메시지 일부가 선영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에 답 안 오면 우리도 더는 못 기다립니다. 선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주혁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태준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사정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문정호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안에 다시 병원에 들를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듯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피하고 싶지도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태준이 잠깐 눈을 떴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선영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선영은 잠시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수많은 시간과 감정이 이제는 너무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태주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선영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결심을 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계산에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 곧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선영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빛은 따뜻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선영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숨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이 길어졌다 짧아질 때마다 선영의 가슴도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문정호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이 조금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정호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감정은 철저히 눌러져 있었습니다. 선영님, 환자분께서 직접 남기신 기록 중에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행동은 허락이기보다는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에 가까웠습니다. 문정호는 얇은 파일 하나를 펼쳐 선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처럼 정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혼자 조용히 써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것이 태준의 손글씨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이야기, 약을 먹었다는 기록, 그리고 중간중간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 강주혁. 선영의 손끝이 미묘하게 멈췄습니다. 옆에는 간단한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어렵다고 말했다. 더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계속 전화가 온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그 문장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반복된 피로와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정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페이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동안 병실에서 보았던 주혁의 초조한 눈빛, 휴대폰을 쥔 손, 조급한 말투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주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처럼 여유를 가장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삼촌이 혼자 너무 많이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가족으로서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고요. 선영은 고개를 들어 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그렇게 기록을 남기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주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는 후회보다는 들켰다는 당황이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혼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선영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편으로 끝까지 서 있겠다고, 당신이 남긴 선택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이 머지않아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선영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선영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길게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태준의 얼굴은 유난히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만이 이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가까워질 무렵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간호사도 의료진도 아닌 발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그 기척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병실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주혁이었습니다. 주혁은 문을 닫고 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할 말 있으면 돌아서 말하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그 말에 주역은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뒤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삼촌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과하지 않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끝에 도달한 체념과 단단한 경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주역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나 고쳐쥐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기 힘들었습니다. 주역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사실처럼도 들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저렇게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낮았지만 주역에게는 충분히 무겁게 닿은 듯 했습니다. 주역은 한 발짝 다가오려다 멈췄고 결국 더 가까이 오지 못한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계산 없이 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즉시 몸을 숙여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아주 잠깐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선영을 향했습니다. 선영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태준의 시선이 잠깐 주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고개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병실 안에 있던 두 사람 모두 그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는 듯한, 더 이상 짐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주역은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태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어떤 계산도 어떤 욕심도 닿지 않는 자리로 지켜내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 뒤에서 선영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끝까지 숨겨두었던 마지막 선택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임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크지 않은 빈소였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의료진과 태준을 오래전에 알던 지인 몇 명, 그리고 가게 단골로 보이는 노인 둘이 조용히 들렀다 갔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검은 옷을 입은 채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고개는 조금 숙여져 있었지만 울음은 크게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수 있는 눈물은 병실에서 대부분 흘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국화꽃 향이 공간 안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향 냄새를 맡을 때마다 선영의 머릿속에는 병실에서 들리던 기계음과 태준의 숨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조용히 정리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마친 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쯤 문정호가 선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접견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정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님께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환자분께서 남기신 유언에는 선영님께 알려드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영의 시선이 문정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왜요? 문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님이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끝까지 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주혁 씨의 채무 중 일부는 이미 강태준 선생님께서 생전에 정리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선영에게 곧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혁 씨가 외부에서 진 빚 가운데 위험한 부분은 환자분이 직접 찾아가 해결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돈으로 갚은 것도 있고 서류를 정리해서 법적으로 정리해둔 부분도 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감싸줬다는 말입니까? 문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미워한 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선영의 가슴 깊숙한 곳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실에서 주혁을 바라보던 태준의 시선, 그 마지막 밤에 했던 말, 이제 됐다라는 그 한마디가 천천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선영은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발에 있었고 테이블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밀가루, 멸치, 다시마, 오래된 가게 특유의 냄새까지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냄비에 물을 올리고 육수를 우렸습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말아 홀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선영은 그 그릇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네요. 말을 마친 뒤에도 선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육수가 끓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프기만 한 소리가 아니라 선영이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의 소리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이 남긴 선택까지 내가 품고 살아가겠다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